진통 끝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진지한 외교를 시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해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이어 북한을 거론하며 핵 전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을 발동을 했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주요 국가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일제히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의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며 초유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업계가 불황을 겪던 시기에 여행업단체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가 3년 동안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경쟁자가 없는 수의 계약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수요일 기준으로 11주 사이에 가장 적은 3만 1,0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개량 백신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한도를 5원에서 10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에 대해서 요금을 더 올려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날씨 속에 아침과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벌어져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친 뉴욕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나 30분 동안 약식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2년 9개월 만이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북핵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미국 뉴욕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약식 회담 형식으로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시간으로 낮 12시 23분, 30분 동안 기시다 총리와 유엔 대표부가 있는 건물에서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난 건 지난 2019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회담을 한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약식 정상회담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약식이라고 표현한 건 다자회담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회담 장소에 격식을 갖추지 않아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외교당국 대화 가속화를 지시하는 동시에 정상 간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은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논의됐을지였는데요. 관련 내용은 대통령실 발표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가시적 성과를 위해 첫걸음을 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예민한 과거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막판까지 개최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결국 비공개로 개최가 됐죠.
그렇습니다. 회담이 또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지되기까지 막전 막후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언론, 한국 취재진에도 이 회담 여부가 공식 발표가 되지 않다가 회담이 시작된 이후에야 공지가 됐거든요. 하지만 일본 측은 일본 언론에 좀 더 빠르게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또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촬영돼 대통령실 공지보다 빠르게 SNS로 퍼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일본 측 취재진 10수명이 윤 대통령을 촬영하며 질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회의 행사장에 있는 건물을 찾아가 회담을 하면서 이 같은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정상회담 현장에는 취재진 없이 양측 전속 사진 기자만 동행해 두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만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 대해서 일본 측의 발표는 우리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밝히지 않고 간담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곧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도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1일 미국 뉴욕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반기문 홀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국과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 경제 발전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나라라며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총리와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이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우방국이고 교육과 투자 면에서도 한국과 독일 양국은 모범적인 성취를 이뤄왔다고 강조하며 내년 한독 교류 140주년을 맞아 방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숄츠 총리는 유엔 총회 계기로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에서뿐 아니라 독일로도 대통령을 초청해 많은 양자회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실험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에 이어 북한을 거론했는데 핵 전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20차례 가까이 미사일을 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이어가면서 유엔 결의를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핵화 대화에 나서면 대대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제안을 북한이 거부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Despite our efforts to beg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blatantly violate UN sanctions.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에 대한 언급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핵 위협을 가하는 나라로 한데 묶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전쟁에 승자는 없다며 핵 위협을 멈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o matter what else is happening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pursue critical arms control measures. A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전념할 것을 촉구하며 유엔 헌장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핵 위협 국가로 지목하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뉴욕에서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앞서 개최 여부를 놓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통상적인 정상회담과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돼 모두 발언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30분간의 약식 회담이긴 했지만 한일 정상이 2년 9개월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뭐 시간이 짧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요. 원론적이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어떤 그 기준을 놓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긴 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2년 9개월 우리가 충분히 2018년부터 한일 관계가 사실은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었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어떻게든지 한일 관계를 다시 한번 개선해 보겠다. 지난번 대통령 직접 인터뷰에서는 이른바 그랜드 발견, 대타협까지도 얘기가 나왔고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가장 핵심은 강조의 징용자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의 그 뭐 더 이상의 협상이 사실상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국 수장 간의 그 지도자 간의 만남은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약식이긴 하지만 일단은 만났다라는 거에 일정 수준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 관심을 모았던 게 뭐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논의될지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대통령실 발표는 없는데 이게 논의 자체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공식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걸까요? 30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역뱀은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한일 간에 가장 첨예하고 관계를 다시금 정상화하는 데 가장 핵심은 강제징용자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든지 논의는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 한일 간에 뭐 바로 그 전에 또 장관 박진 외무장관이 또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대화는 되고 있어서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분명히 확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지만 만약에 핵심을 얘기를 했다면 핵심을 또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역시 한국과 일본이 지금 공통으로 받고 있는 위협, 그러니까 북한 위협에 대한 얘기는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네. 그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나눴다 이런 그 소식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이 가하고 있는 위협을 보면 물론 한국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만 북한이 개발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그 미사일들이 일본까지도 이 사거리를 사거리를 하기 때문에 네.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큰 위협이고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북한 문제 또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관여를 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일본이 훨씬 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단호한 입장을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번에 나타난 거 보니까 어쨌든 그 한일 간의 그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런 합의는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뭐 회담하는 방식이라든지 장소 같은 게 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 회담은 어떻다고 좀 평가를 하시나요? 뭐 충분히 보도가 됐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이 우리 측이 먼저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했다 하면서 뭐 불쾌감을 표시를 했고 그리고 끝까지 언제 어디서 할지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 또 네. 장소도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회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잡을 때도 예를 들어서 숙소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그 거리까지도 사실 계산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그 CTBT 포괄적 핵 합의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 그 장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찾아간 모습이 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좀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강제징용자 문제라는 것이 걸려 있고 그것이 여전히 한일 간에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국가가 좀 더 적극성을 갖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사실상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부터 어쨌든 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혔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외교 관례에서 일부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그만큼의 그 노력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의 관계가 잘 되기를 물론 바랍니다만 한일 관계는 늘 어려움이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했고 또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의지를 보였느냐, 그런 면에서도 저는 뭐 큰 틀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방일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다시 만날 예정인데 여기서 좀 추가적인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아베 신조 그 전 수상의 국장으로 가는데 여기도 만나면 15분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근데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짧은 시간이지만 결국은 한국이 일본한테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자 문제 다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 줄이면 네. 어쨌든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최소한 사과를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일본 측의 조치가 필요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한국에서의 이 동력을 갖고 이 문제를 할 수 있다. 아마 문대인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또 한덕수 총리 같이 이제 고위급이 가서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 좋은 식으로 그런 그 한국의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구하는 협력을 모색하는 그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오늘 그 30분간의 좀 짧은 회담이긴 했지만 뭐 취재 기자나 영상 기자가 배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도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매우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방금 그 전 회담에 그 숄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독일 총리와의 그게 원래 정상적인 회담의 양식이죠. 당연히 그 풀 기자단도 들어가고 화면도 나오고 또 뭐 필요하면 공동 발표도 하고 그런 형식인데 이것은 과연 어느 쪽에서 먼저 이렇게 약식으로 하고 좀 비공개로 하고 전체의 수준을 낮췄을 것인가라는 것은 뭐 일본 측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일본에서 부인을 했고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그 기자단한테도 거의 뭐 2분 정도 남겨놓고 시작을 했나 그때 이제 알려져. 전체적으로 취재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일본 내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일 관계는 사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여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뭐 잘 알려진 것처럼 기시다 총리의 그 지지율이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강제징용자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일본 책임론이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만 또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1965년 기본조약에 따라서 배상이 끝났다라는 또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내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가까스로 한일 정상회담은 만났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냐 마냐는 아직까지는 유동적인데 만나더라도 짧게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미국 국내 사정이 아마 겹친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매년 9월 달에 하는 유엔 총회 연설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유엔이 미국에 있고 뉴욕에 있기 때문에 늘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로 연설을 하는 그런 그 전례가 전통이 이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문제 그 내부적인 미국 내부의 사정 때문에 그 연설도 다음 날로 미뤘고요. 그리고 다자 외교에서는 우리가 늘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수백 명에 가까운 그 지도자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연설을 하고 또 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어떤 양자 또 다자 간의 회담과 그런 것이 늘 시간을 다 맞춰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단순히 총회 연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관련된 회의들이 열리거든요. 이제 그런 면을 볼 때 원래 계획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뭐 아직은 제가 그 정확하게 그 상황이 나오지 않아서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 만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할 만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미 정상이 좀 약식으로 짧게 만난다 하면 사실 빈손 회담이라는 그런 지적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죠. 그러니까 다자회의에서는 늘 어떤 새로운 그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자회의에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이는 회의에 양자회담에서 어떤 의미 있는 논의를 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기도 어렵고 그리고 양자회담이라는 것, 특히 정상간의 양자회담이라는 것은 어떤 약식 회담 같은 경우는 의제를 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회담은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다 의제를 정하고 그 양측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마지막에 정상 간에 만나서 정말 민감한 문제 한두 가지만 해결을 하는 게 그게 보통 양자회담의 기본 형식이거든요. 근데 다자회의는 시간상 그런 것이 어렵고 그리고 그 전에 다자회의가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엔 총회 같은 경우 9월 연설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자회담에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제한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나서 좀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많죠.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두 가지 경제 이슈가 상당히 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죠. 두 번째는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입니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아예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만약 윤 대통령이 짧게라도 만난다면은 제 생각에는 짧은 시간 내에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네. 뭐 당연히 첫 번째는 북한 문제죠.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미가 아주 철저하게 공조하고 대응하자라는 얘기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고 할 가능성이 네. 높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경제 문제 두 가지를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그 바이든 대통령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전달하는 거랑 그 밑에 실무진들이 전달하는 거랑은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 또 행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비중을 갖고 이 문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죠.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북한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뭐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하는데도 이제 북한이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등장해서 잘 조정된 그리고 실용적인 대북 접근을 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7월까지 북한한테 대화를 하자는 수차례 제안을 했는데 네.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본 입장,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지속을 한다. 근데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19번 올해 와서 쏘고 또 7차 핵실험까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이 유엔 제재 위반이다라는 불법성을 얘기를 하면서 또 대응까지 밝혔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북한 관련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전략적인 침묵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두 가지라고 판단이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큰 틀에서 한국이 주체가 돼서 이 판을 끌고 간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북한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파리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의 비판적인 얘기를 꺼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뭐 그걸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만약 그런데도 얘기를 꺼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끌려간다. 그러니까 한국이 확실한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얘기를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얘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엔 총회라는 장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북한 문제가 북한 핵 문제죠. 당연히 이것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의제, 반확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원칙을 다시 밝히고 또 담대한 구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원칙 차원에서 좀 확인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곧 열릴 수도 있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박원건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가 또다시 0.75%포인트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5달 연속 인상이고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된 겁니다. 우리 금리도 상승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0.75 percentage point, bringing the target range to 3 to 3.25%.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3번 연속 단행된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만 5번째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 금리는 지난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8.3% 오르면서 이미 예상됐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자 자이언트 스텝이란 고강도 처방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을 물가 상승률 2%대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y colleagues and I are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We have both the tools we need and the resolve that it will take to restore price stability on behalf of American families and businesses. 미국의 기준 금리가 인상되면서 또다시 우리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안에 기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높아지면 외국 투자 자금이 수익률을 찾아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상한폭을 기존 5원에서 10원으로 2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상한폭이 적어도 10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같은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들에게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로 3년 가까이 어려운 시간을 보낸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행업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특수를 노린 여행업체들이 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이 3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내며 승승장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첫 계약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동안 휴폐업 상태에 놓인 여행사만 어림잡아 4,500여 곳. 코로나19는 여행업계의 말 그대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지켜온 회사를 접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동거동락하였던 동료들과도 헤어졌습니다. 여행업단체 A 회장은 더는 못 살겠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10만여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대신하여 간곡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코로나 시기 매출이 오히려 수십 배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 여행사의 경우 지난 2019년 2억 원 수준이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25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동생이 대표로 본인은 사내이사로 있는 또 다른 기업 역시 2020년 마이너스였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43억 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두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전국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만 225건, 계약 금액은 무려 1,246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50억 원짜리 외국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사업을 따낸 뒤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잇따라 수주한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의 계약 가운데 경쟁자가 아예 없는 수의 계약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처음 임시생활시설 운영권을 딸 때부터 경쟁업체가 없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중수본이 문체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문체부가 A 회장이 이끄는 여행업 단체에 추천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A 회장 업체 말고도 두 업체가 더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고사에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참여를 고사했다던 업체들 입장은 달랐습니다. 제안을 받고 사업을 검토했지만 이미 다른 곳이 선정됐다는 설명을 들어 논의를 멈췄다고 밝히거나 제안을 받은 뒤 명확한 거절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사자인 A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발점이 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관리 사업의 경우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하겠다는 곳이 없었고 나머지 계약 역시 국내 해당 업무를 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한 거야, 그게요. 우리는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었던 거지. 대규모 계약을 그것도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가 연속으로 따낸 만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대본과 문체부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수천억씩 계약을 따내는데 무슨 일조를 했는지 반드시 제대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감염병 대응을 핑계로 낭비된 예산이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1,464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요일 같은 시간대 중간 집계에서 지난 7월 6일 이후 11주 사이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전날보다는 8천여 명이 적고 일주일과 2주일 전 같은 요일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이 오는 27일 시작되고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가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면역 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모더나사의 2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다음 달 11일 예약분에 대한 접종과 당일 접종이 동시에 시작되며 접종 간격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가 권고됩니다. 중대본은 50대 및 기저질환자 등 2순위와 일반 성인 등 3순위에서 기초 접종을 완료한 경우 10월부터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일문에 신면 일면에 이 푸틴 관련된 사진이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인데요.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내렸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30여만 명을 모집하는 부분적 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내린 건 소련 시절인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가 다소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라는 기사들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출구 전략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확전을 결심한 분위기입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해외로 탈출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민간인까지 동원해서 전선에 강제 투입할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학생들은 징집하지 않을 것이고 예비역 징집병들도 전선에 보내지는 않을 거라면서 여론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에는 유엔 총회가 러시아 성토장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연설대를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 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파괴하고 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금의 희생자는 우크라이나이지만 러시아의 제국주의가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세계 어떤 나라도 희생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쟁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죠. 전주환의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요. 분향소에서 피해자 실명이 노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어제 본사와 사업소 등 20곳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분향소 탁자 위에 놓은 위패에 이 피해자 실명이 그대로 적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분향소는 건물 출입구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내부 직원뿐 아니라 지나다니는 시민도 이 피해자 이름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유족 측이 항의를 했고요. 공사는 이후 이 위패를 모두 내렸습니다. 한편 한국일보에는 스토킹 피해자도 모르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잠정조치 신청 단계나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정 조치를 승인하면 가해자에게 발송되는 통지서, 그리고 피의자가 요청해서 열람할 수 있는 수사나 재판 관련 서류들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를 가리려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복사를 하곤 하지만 이런 과정들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통해서 작은 단서 하나만 노출이 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기사에서는 피해자 정보를 더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처럼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공개하면 제재한다는 규정을 스토킹 처벌법에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요. 또 개인정보를 기재한 후 나중에 가리기보다는 처음부터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안전하다면서 스토킹 피해자도 성범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을 처음부터 기재하지 않거나 가명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제 2차 피해, 게다가 이 스토킹 살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의도치 않았어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감소세를 보이고 더위가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대학 축제가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좀 전과는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 대학 축제 단순히 놀고 먹고 마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젠 안 되겠습니다. 네. 가치와 의미를 담아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화여대는 이번 가을 축제의 주제를 친환경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축제가 열리는 만큼 사회적 의미를 담겠다는 의지라고 했는데요. 종이로 제작하던 축제 안내서를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고요. 또 음식을 판매할 때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연세대는 이른바 헌혈 연고전을 준비했는데 헌혈 온도계를 각각 설치해서 어느 학교가 더 많이 헌혈을 하는지 대결하는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혈액 부족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를 공론화하면서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의도라고 합니다. 네. 또 서울시립대는 지역과 상생하는 의미로 지역 상인들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 대면으로 돌아온 대학 축제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요. 한 작은 로봇이 보이고요. 그리고 로봇 배달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네, 일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로봇 배달 서비스의 모습인데요. 네.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가게로 찾아가서 음식이나 음료를 받아오고 또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로봇의 모습입니다. 기자가 직접 주문을 해봤다고 하는데 200m 떨어진 카페에서 커피 2잔이 오는 데까지 2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걷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업체 측은 규제가 완화가 되면 로봇 배달 수요가 더 늘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 무인 물체가 도로를 건널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달 로봇의 안전요원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녹지공원법에 따라서는 중량 30kg 이상의 로봇은 공원 출입이 불가능해서 좀 이동에 제한이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이르면 내년부터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배달 로봇이 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게 될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고요. 로봇이 거리를 다니면서 찍는 사진 등 이 정보에 대한 처리도 투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인간 퇴비와 매장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상상이 가긴 합니다.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보편적인 장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장 또는 화장이 아니라 이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하는 퇴비장에 대한 이야기가 서울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최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퇴비장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일회용품으로 만드는 거다라며 종교단체들이 반대해왔지만 3년 만에 법제화하게 됐는데요. 이 퇴비장은 다시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는 친환경적이란 부분도 강조가 됐습니다. 화장을 할 경우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이 퇴비장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과정이 없어서 1톤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장례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 비용은 화장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하고요. 매장보다는 조금 저렴한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2019년 워싱턴주가 처음 도입했고 이후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 등에 이어서 이번에 캘리포니아주가 퇴비장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이 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하는 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짧은 연설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념 촬영을 하고 각 수장들이 모여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대화가 좀 오가고 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에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통화 스와프 등 경제 문제, 북한 문제가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애초 윤 대통령은 미국 유엔 총회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합의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갑자기 참석하는 등 외교 일정이 재조정되면서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현지에 예정된 일정을 조정했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별도 회동이나 회담이 추가로 진행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 오른편에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짧은 연설 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수장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악수를 나누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무슨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하는 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잠시 만나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현지에서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수원시에는 어린이집에서 굴착기가 벽을 부수고 건물 잔해가 날아드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옆에 건물을 철거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안전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에 벽돌 크기의 파편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1층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깜짝 놀란 듯 얼어붙고 선생님이 상황을 파악하러 밖을 나섭니다. 지난 6일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는 3층짜리 건물 철거 작업을 하던 도중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을 부수던 굴착기가 어린이집 건물을 때리면서 부서진 벽돌 잔해와 깨진 유리창이 어린이집 내부로 날아든 겁니다. 애들이 너무 많이 놀라니까 이제 막 어린이집에서도 놀란 게 이제 집에서도 이어져서 어린이집은 소리가 너무 무서워. 이렇게 된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수 있을까 학부모로서는 가장 그게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철거 현장과 어린이집 사이 공간은 50c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안전장치라고는 얇은 청가림막과 비계뿐이어서 굴착기나 떨어지는 파편 등을 막지 못한 겁니다. 벽에 그게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잔해물들이 여기 엄청 많았었죠. 그러니까 놀이터에는 나갈 수가 없죠, 아이들이.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교사들은 저한테 이야기는 안 하지만 늘 불안하다고. 철거업체 직원들은 사고 뒤 몰래 난간을 넘어와 파편을 치우면서 책임을 숨기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파손 부분을 보상하겠다면서도 현장의 안전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이거를 강판으로 막아달라. 이건 어떻게 이거를 강판으로 막아요. 서울 시내 돌아다녀 보세요. 다 누런 항공천막 2겹 띄우고 해체 현장은 그게 법이에요. 철거를 허가한 경기 수원시 권성구도 건물 해체 계획에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철거 작업과 관련한 규정을 보면 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재질이나 높이를 규정하는 세부 지침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비싼 강판 대신 천으로 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림막이 먼지 정도만 막아줄 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천은 뭐냐면 운진에 대한 방지예요. 건축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방어지 낙하 잔재물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막지를 못해요. 지난해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참사를 계기로 철거 현장 안전에 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허가 대상 해체 공사를 확대하고 반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철거 현장 바로 옆 어린이집에 벽돌 파편이 쏟아져도 단속할 근거가 없는 안전지침은 여전히 허점투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아침 공기가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3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서울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지속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현재 서울은 14.3도, 대구 11.7도, 태백은 4.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4도, 대전과 대구 25도, 광주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절기추분인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중서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텐데요. 수도권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회담에서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같이 밝힌 뒤 양 정상이 이를 위해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갈등 속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양 정상이 최근 핵무력 법제와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해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겨냥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국가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지도부 임명 절차를 오늘 밟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지난 19일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추게 될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명한 원내대표단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일부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당 원로들을 만나 당 운영 방향과 전국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듣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김원기, 문희상,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정대철, 정동영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상임 고문단과 간담회와 오찬을 합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기간 소속 의원들과도 선수별로 만나 점심을 먹으면서 당내 통합을 당부하는 등 식사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 9월 서해 NLL 인근 해상에 표류했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주무관 연결식이 오늘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전남 목포에서 고인의 연결식을 해양수산부장으로 진행합니다. 연결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비서관, 국민의힘 하태경, 안병길 의원과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하고 유족의 뜻에 따라 일반인 조문은 제한됩니다.
연결식이 끝난 뒤에 고인이 근무했던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부두에서 노제가 치러집니다. 통일부는 고 이대준 씨의 장례식에 권영세 장관 명의의 조화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엄수될 고인의 장례에 장관 명의의 조화와 함께 인도협력국장이 참석해 조의를 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이대준 씨 사망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을 하다가 살해됐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해경 등은 월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가 쌀값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습니다. 한 해 정성스럽게 키운 벼들이 순식간에 논바닥에 처박힙니다. 정부의 쌀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며 논을 갈아엎은 겁니다. 농민들은 비료와 면세효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도 폭등했다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생산비, 인건비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우리면은 이 쌀값도 좀 받쳐줘야 하는데 받쳐주든 못하고 그리하여 우리 농부들이 사실 열이 나고 불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논갈이를 합니다.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은 뒤 트랙터와 화물차 등을 몰고 차량 행진도 벌였습니다. 최근 쌀값은 20kg 기준 4만 원 선으로 1년 전보다 2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지속적인 쌀 수입에 재고량이 쌓이면서 쌀값 추가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정 지출비가 있는데 그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꾸려야 되는지, 내년 농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암담해요. 지속적인 쌀값 하락을 막는 대책으로 농민들은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양곡 관리법을 개정해달라는 겁니다. 또 급한 대로 우선 지난해 생산된 쌀부터 모두 사들여 현재 206원에 불과한 밥 한 공기 원가를 300원에 맞춰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 전북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단체 행동은 전남과 충남, 경남, 경북 등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빨리 개정해서 쌀 목표 가격 이것을 정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 생산비 보장되고 이렇게 좀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앞서 경기와 강원 등 8개 지역 도지사들이 정부가 쌀값 안정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25일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영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3연속인데요. 성명서에서 이제 연준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예, 일단 사실 시장에서 예측된 수치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지난번 물가 지표가 발표됐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이 8.3%가 나오면서 예측치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근원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하죠. 물가의 핵심이 되는, 미국 정책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근원 물가 지수 역시 오히려 수치상으로 7월보다 8월이 더 높게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올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컨센서스는 있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결국은 뭐 데이터는 결국은 정책 자체는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라든지 예측하고 맞았지만 이제 발언이 사실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이런 긴축적 정책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장의 반응이 뭐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나지 않았냐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네. 발언 자체를 잠깐 보면은 러시아 사태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아서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특히 천연가스가 러시아가 세계 제1의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런 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러시아 사태가 불안정하다는 데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보니까 이제 음식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푸드 계열의 가격이 올라서 사실은 외부 요인은 6월 달에 좀 감소, 2월 달이 조금 감소한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했는데 실제 시장을 보니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물가 하락에 관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그리고 물가를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되는 이러한 식의 어떠한 그 흔히 말하는 연준의 포인트를 내놨고, 그리고 물가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2%로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금리 정책을 피겠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고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다른 데서 반응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관심이었던 이 점도표에서 기준금리 내년에 이제 4.5% 이상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럼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좀 공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사실 이제 올해 점도표를 보면은 올해 중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평균값하고 비슷한 값이고요. 한 4.4%로 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상단이 3.25%로 갔죠. 네. 25%포인트로 왔는데 이게 4.4%가 되려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올리고 그다음 빅 스텝 0.5% 정도 두 번 더 올려야 이 수준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향후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그냥 뭐 빅 스텝을 할 거라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네.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미 올해 말에 한 4.4%포인트 정도를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실업률 지표, 물가 지표라든지 실업률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결국은 한 4.6%대까지 올리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흔히 금리 예측치가 조금 줄이면서 네. 이후에는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긴축을 하고 네. 내년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통화 긴축 정책을 더 하고 그 후에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보자면 통화 완화 정책을 피겠다라는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특히나 뭐 실업률 지표 같은 것도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흔히 말하는 자연적인 실업률 한 4%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1950년대 베이비 부머들이 일찍 은퇴하고 인구 성장률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낮진 않지만 4% 수준보다 낮게 나오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노동 공급 자체가 굉장히 줄어가지고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연준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에는 실업률이 4% 이상 가도록 네. 어떻게 보면 유도하겠다라는 이야기. 사실 뭐 지표상으로 내내 4% 넘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말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긴축 정책을 펴서 내년에 실업률이 4.4% 넘어가도 그것을 감수하고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말은 결국 어떤 말이냐? 지금 연준의 지금 목표 중 가장 우선 프라이어리티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이고 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예전에는 경기 침체 없이 잡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6월 지표만 해도 내년에 실업률이 3.9% 정도 예측해서 뭐 4%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경기가 불황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내년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기조가 아마 이번 뭐 연준의 발표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네. 경기 침체를 고려하더라도 좀 매파적인 그런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런 연준의 의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경제 수장들도 비상대책회의를 이제 잠시 뒤에 소집을 합니다. 한은의 어떤 빅스텝도 저희가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예측치,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한은의 기조는 특별히 경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 베이비 스텝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상황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그게 애매하긴 한데 그게 그 금통위원들의 판단에 입각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미국의 스탠스가 변했기 때문에 요인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외환 시장도 최근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넘어가진 않았지만 1,399원이 되고 기획재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에 대한 인상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압력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지금 뭐 자체는 예측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지만 네. 이런 경제 상황들이 바뀐 요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빅 스텝을 갈 가능성이 역시 높아지고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은이 6월달, 7월달에 예측했던 경로와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실제화 과정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충격, 그다음에 환율 충격 이런 것들은 아마 한은의 예측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것이 가계부채, 기업부채, 자영업자 부채. 워낙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부채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는 게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흔히 말하는 경제 급하락 혹은 급강하라든지 자산시장의 붕괴에 관한 우려가 늘 있기 때문에 꼭 뭐 빅스텝을 갈 거다라는 각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근데 우리 경제 상황 변화 요건은 있지만 그만큼 이제 사실 시장의 어떤 부동산 가격 급락이라든지 이런 우려 역시 커졌기 때문에 뭐 갈 환경은 조성되긴 했지만 꼭 갈 것은 좀 지켜봐야 된다. 뭐 그 하는 해 그러니까 금통의 결국은 결정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장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뉴욕 증시는 연준의 이 매파적인 입장에 좀 하락 마감을 했어요. 예,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 경제 침체를 유도하겠다라는 연준의 의지가 시장의 의지를 시장에 읽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사실은 뭐 발언에서 경기 하강의 우려가 있어서 금리 정책을 적절하게 조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승하는 분위기가 갈 수도 있었고 실제로 오늘 장 초반에는 주가가 오르는 기조였는데 네. 이제 연준의 발표가 나자마자 주가가 떨어지는 양상으로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결국 이런 자체는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업률을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업률을 올릴 정도로 긴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면서 네. 경기 하강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서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자본시장에서 받고 이것이 내년에도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뭐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는 다 한 1.7% 정도 1.7% 정도 떨어졌는데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런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요.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주라든지 이런 여행주, 경기에 민감한 주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주가 하락은 내년에 경기 침체를 유도할 정도로 약간 긴축 정책을 피겠다.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런 의사가 반영이 돼서 결국은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것들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지금 3.25%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2.5%라서 상당히 크게 역전이 됐습니다. 0.75%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환율도 영향을 받겠죠? 환율이 굉장히 영향이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환율이란 것은 결국은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뭐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금리 차이가 얼마나 될지 사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는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느는 것들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기조를 확실하게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경제 침체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결국 금리를 올린다는 것을 미국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미국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요. 근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그걸 못 쫓아가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본 유출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요인들에 의해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대감이 중요한데 지금 미국은 적극적으로 실업률 같은 지표를 계속 올리면서까지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아직까지 그걸 쫓아갈 만한 경제 여건,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한 요인에 의해서 결국은 차이가 나게 되고 환율 상승 압력이 꽤나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제 내년까지 이런 상승 압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정부나 외환 당국이 1,400원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1,400원은 그럼 시간 문제라고 봐도 될까요? 사실은 최근에 외환시장에 개입했던 그러니까 정부가 외환시장, 기획재정부 외환시장에 개입했던 것은 결국은 너무 투기 세력들이 몰려와서 급격한 변동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조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개입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준 것이거든요. 갑자기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갑자기 위축시키면서 환율을 10원, 20원씩 올리는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흔히 말하는 변동성에 의한 투기 현상을 방지하고자 개입을 해서 니네가 너무 급격하게 환율을 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개입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환율 자체는 펀더멘탈한 요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환율 자체는 지금같이 금리 격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1,400원이 넘어갈 가능성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차근차근 가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외환 당국이 걱정하는 것은 너무 변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예측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들을 걱정하는데 그러지 말고 니네가
투기적인 수요는 맞고 그렇지만 펀더멘탈한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외환 시장에서 컨트롤 가능하고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가자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여드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환율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은 환율 조작 보고서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다 일종의 기록에 남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투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개입을 했다라는 명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거를 1,400을 방어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 버리면은 흔히 말하는 외환 보유고가 급작스럽게 급락하는 이런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고 환투기 세력들이 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빠르게 변동하거나 투기 수요를 사실 모니터링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사고 파는 매도 호장이라 보는데 누가 하는지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억제하면서 환율을 스무딩하게 부드럽게 올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 관련된 어떤 우려가 나오면 통화 스와프 얘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침 한미 정상이 지금 뉴욕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라서요. 그런데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이 논의가 정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성사 여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통화 스와프의 성격에 좀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금융 안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위기가 생겼을 때, 특히 외환 유동성 위기 같은 게 생겼을 때 양국 간에 협정을 맺어가지고 외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일단 미국은 이런 외환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없고 특히 미국은 이미 파운드화 등 전 세계 6개 기축 통화에 대해서 다 통화 수합이 걸려있기 때문에 무제한 통화 수합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통화 수합할 인센티브는 아예 없고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한국이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게 아까 글로벌 금융 안정망의 어떤 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유동성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요청을 우리가 외환 시장이 안 좋아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봤을 때 좀 명분이 좀 부족하다. 우리나라 외화 갑자기 자본 유출이 많아지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CDS 프리미엄, 국가 부도 위험 같은 것들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외화 유동성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상호 합의해서 금융 안정망을 같이 쓰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환율 변동성 자체만 가지고 금융 안정망을 쓰자라는 게 사실은 조금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고 이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주장이기 때문에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게 정식적인 의제로 돼서 뭔가 급진적인 결과가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 자체가 크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통화 스와프가 맺어져 있지만 엔저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달러랑 무제한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 자체가 그러니까 외화 유동성이 부족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나다 달러는 미국 달러와 연동이 돼 있고 캐나다 달러 자체가 약간은 기축 통화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그널이죠. 우리가 외환 시장에 그러니까 특히나 외환 시장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외화 유동성을 중앙은행끼리 어떻게 보면 바꿔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급해주겠다 그러면 이런 변동적인 요인, 그러니까 그런 흔히 말하는 투기적인 수요는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외환 공급이 갑자기 내가 투기적인 수요를 하려 그러면 그냥 흔히 말하는 달러 공급 줄였다 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앙은행에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 효과, 결국은 펀더멘탈한 요인은 잡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확실히 시그널을 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안성나들목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공사를 안내하는 2.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어서 뒤따르던 4.5톤 화물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를 추돌한 뒤에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탄 3명과 4.5톤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파편이 반대편 차로로 튀면서 차량 넉 대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주차된 차량 7대를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여주시 광주 원주 고속도로 서울 방면 갓길에 정차한 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트럭과 싣고 있던 배추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또 어젯밤 10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검사장 건물 한 동과 정비 중인 차량 한 대를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전북 남원시 보절면에 있는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불은 헬기 한 대와 진화대원 34명이 투입돼 3,500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쓰레기 20톤이 탔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도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0대 A씨를 지난 6월부터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 여자친구를 5시간 넘게 가두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 주거 침입을 해 음란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여러 차례 스토킹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주거 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자정쯤 같은 동네 모르는 여성의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하다가 달아났다가 이틀 뒤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날에도 피해자 집을 지켜본 사실을 확인해 신고 열흘 만에 스토킹 혐의를 추가했고 서면 경고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려고 한 법원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젯밤 10시쯤 반포동에서 법원 공무원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혼자 길을 걷던 여성을 이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LG 주장 오지환이 장타 2방으로 기아를 9연패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LG는 광주 원정에서 오지환이 투런 홈런과 2타점 3루타로 4타점을 올리면서 활약해 11대 2로 이겼습니다. 기아는 두산을 제압한 6위 NC의 반게임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롯데는 한화의 9대0 완성을 거뒀고 KT도 SSG를 따돌리고 3위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영화 비상선언 배급사 쇼박스가 주요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확산한 이른바 역바이럴 정황이 포착됐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쇼박스는 지난달 비상선언 개봉 전후로 부정적인 일부 글과 평점을 의도적으로 확산한 정황이 발견돼 오늘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쇼박스 측은 영화에 대한 관객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특정 세력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관객의 목소리가 이용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일교차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고 오늘 서울 낮 기온 24도로 어제만큼 선선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남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4.4도, 대전 13.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체로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과 대구 25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절기 추분인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겠지만 수도권 지역은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햇볕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미국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자 우리 당국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과 고환율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회의 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에서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0.75%포인트를 올리는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 단행 이후에도 연준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외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자리에는 추경호 부총리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 그리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장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장 상황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 유럽중앙은행이 사상 최초로 75bp 금리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금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6월과 7월에 이어 3차례 연속으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연준 위원들이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는 125bp 추가 인상을 전망하면서 4차례 연속 75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미 연준의 파월 의장 또한 제약적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고 현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인플레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연준의 향후 긴축 경로 등이 당초 시장의 예상 수준을 뛰어넘고 성장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되면서 금일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 경제팀은 긴밀한 공조하에 넓고 긴 시계를 견제하며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우리뿐 아니라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내년 이후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와 상황별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경제팀은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중국의 경기 둔화 가속화, 신흥국 위기 가능성 고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금융, 외환시장 및 실물 경제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기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경제 금융 위기 시의 정책 대응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통합 체계화하였고, 필요시 분야별 단계별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해서는 환율 수준 이면에서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에 대해 촘촘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연기금 등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흐름, 수출, 수입업체들의 외화자금 수급외로 해소 등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진 국내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함께 정책 공조를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세계 국채 지수 편입,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등 국채 수요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의 주요 대외 지표인 경상수지가 향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 활력 제고 및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에너지 수입량 감축 등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시장 흐름을 불안하게 보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금융위기 등에 비해 현재의 우리 대외 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유럽 등의 고물가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가속화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면서 금융, 외환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와 중앙은행 등은 원팀 정신으로 상시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모두 발언 마치고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의 FOMC 회의에서 단행한 0.75%포인트 상승, 한마디로 자이언트 스텝을 언급을 했고요. 또 향후의 국제 변동시장 확대, 바로 이 불확실성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발생 가능한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이면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도 세부 요인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 전해드렸고요. 굿모닝 YTN 2부는 60초 뒤에 이어집니다.